네, 저희 플라톤을 학습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죄명으로 사형 재판에 이제 넘겨지죠. 결국 1차, 2차 모두 사형 판결을 받아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소크라테스의 죄명 중에서 하나인 신을 모독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당시 아테네에서는 모든 것에 신의 뜻이 기려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도 신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소크라테스는 이걸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첨을 통해서 선원이나 플루트 연주자를, 악기 연주자를 뽑지는 않는다. 그런데 우리 아테네에서는 정치인을 추첨으로 뽑는다. 그런 민주정치가 이상한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신이 내린 정치체제인 것을 이제 정치체제를 모욕했다는 죄명을 이렇게 씌운 겁니다. 그래서 죽게 됐죠. 그럼 플라톤은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죽는 것을 보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반대하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찬성을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 민주주의에 따라서 다수결의 결과에 의해서 소크라테스가 죽게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할 거고, 그럼 그리스 아테네의 현실은 믿고 싶지 않은 것이겠죠. 그럼 진짜 세계는 어디라고 생각할까요? 이상세계라고 생각을 하겠죠. 믿고 싶지 않은 현실에서 도피를 해서 진짜 세계는 저쪽에 있는 거야, 이상세계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이상세계, 플라톤의 세계관을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일단 이 그림에서 어떤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지 봅시다. 먼저 여기 줄에 이렇게 포박되어 있는 사람들은 죄수들이고요. 여기 벽이 이렇게 있고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어떤 모형을 가지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불이 있어서 이 모형을 비추는 불빛에 의해서 벽면에 그림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동굴 위를 올라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이 사람들은 바깥 세계로 나와서 이렇게 태양빛, 이런 실제 사물들을 보게 됩니다. 네, 여기 태양이 있고 어떤 나무와 같은 사물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비유에서 1, 2, 3, 4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1번은 이제 죄수들을 의미하고요. 2번은 벽면에 비친 그림자. 3번은 나무와 같은 사물들. 4번은 태양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플라톤이 생각하는 진짜 세계는 어디일까? 동굴 밖일까? 동굴 안일까? 동굴 밖이겠죠. 그럼 진짜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진짜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올라가서 태양빛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써볼게요. 태양을 볼 수 있는 사람. 이 정도만 쓰고, 이번에는 여기 옆에다가 각각의 항목이 어떤 것을 상징하는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수들은 우리 인간들을 말합니다. 현상계의 인간. 현상계라는 것은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계와 반대되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의 세계를 의미하는데요. 우리들이 바로 이 죄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럼 그림자는 우리들과 이 현상계의 사물들, 우리가 보고 있는 책, 컴퓨터 화면, 어떤 볼펜 이런 것들이 현상계의 사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사물들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3번, 나무와 사물들은 이데아를 뜻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굴 밖의 세계가 이데아 세계이기 때문이죠. 태양은 이데아들을 이데아일 수 있게 하는, 우리가 그러니까 불빛을 비춰서 이데아들이 눈에 보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이데아로서 최고의 이데아, 선의 이데아입니다. 자, 그럼 3번으로 다시 넘어와서 진짜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선의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각각에서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동굴 안은 현상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현상계. 동굴 밖은 이데아계, 이데아들의 세계. 태양은 이데아 중에 이데아인 선의 이데아입니다. 자,
자, 우리 지금까지 플라톤의 세계관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이번엔 세계관을 바탕으로 어떻게 존재를 바라보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 그림 있는데 이거 생각하지 말고 친구들은 말 그림을 그려주었어요. 친구들이 수업 시간에 칠판에다가 말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었는데요.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졌죠. 이게 정말 말이랑 실제 말과 얼마나 닮았느냐. 근데 실제 말과 똑같지 않고 그냥 조금 닮았고 정말 닮지 않은 그런 그림들, 말들이 있지 않느냐. 플라톤도 우리가 실제 현상 세계에서 보고 있는 이런 어떤 사물들, 생명들, 존재들 이런 것들은 정말 본질적인 것, 이데아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이데아의 모방물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린 말은,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에 달리는 그런 동물 말은 변화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말의 이데아는, 즉 본질은 변화하지 않는 불변하는 것입니다. 그럼 현실 세계의 현상계의 말은 상대적이겠죠. 반면에 이데아 세계의 말, 즉 말의 이데아는 절대적인 본질적인 것입니다. 이런 현상 세계의 말은 현실 속에 존재하고 이데아 세계의 말은, 즉 말의 이데아는 이상에 존재합니다. 그럼 현실 속에 존재하는 것은 감각 경험으로 파악할 수 있고 이상 세계 속에 존재하는 것은 이성으로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현상계의 말은 현상계에 존재하고 말의 이데아는 이데아계에 존재합니다. 그것이 진짜이고 본질입니다. 반대로 현상계의 존재들은 가짜이고 이데아를 모방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 볼 때 플라톤의 입장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한다. 이데아계에 존재한다. 그럼 진리는 이상세계에 존재한다. 무엇으로? 이성으로만 파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주의, 절대주의, 또 이상주의, 이성주의의 특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은 플라톤의 세계관 그리고 존재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상적인 국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건데요. 이 부분은 교과서를 먼저 보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플라톤은 먼저 소크라테스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을 계승을 해서 인간 영혼에 있어서 정의의 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간 영혼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정의의 덕을 어떻게 실현할까 라는 방법을 탐구했습니다. 그래서 세계관이 나와 있는데요. 세계는 현실 세계랑 이데아 세계로 구분된다. 그에 따르면 이데아는 참된 실제로서 완전한 것이다. 그런데 현실에 존재하는 것은 이데아를 모방한 것으로서 변화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의 이데아랑 현실 세계의 현상계의 말은 서로 같은 것이 아니고 이 말이, 현상계의 말이 말의 이데아를 모방한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러한 개념을 동굴의 비유, 아까 보았던 것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림자는 여기 보면 그림자는 이데아를 어느 정도 반영하기는 하지만 그 자체는 아니다. 그럼에도 동굴에 갇힌 이런 사람들은 이데아를, 이 그림자를 실제 사물로 착각한다. 그럼 그림자의 세계에 계속 있어야 할까요? 그건 아니죠. 정말 선한 것들, 선의 이데아가 있는 참된 실제인 이데아의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데아에 대해서 알고 거기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성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보았고, 특히 이데아의 세계에서 만물을 비추는 태양처럼 각각의 이데아를 이데아이게 하는 최고의 이데아가 있는데 그것을 선의 이데아라고 한다. 그리고 인간은 인식할 수 있다. 무엇으로? 이성으로 인식해서 참된 진리의 세계, 즉 이데아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계관이 나와 있었죠? 그럼 세계관을 바탕으로 인간 삶에 있어서 이성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죠? 여기 이데아 세계, 그리고 현상계,
이렇게 있는데요. 진짜 참된 실제 세계인 여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용해야 한다? 이성. 즉 이성이 중요한 겁니다. 이성의 역할을 강조했죠. 이걸 통해서 이상적인 인간이란 국가의 모습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을 제시하기 위해서 인간의 영혼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 역시도 추상적이기 때문에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마차의 비유, 마부의 비유 같은 말입니다. 이런 비유를 듭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을 마차에 비유했다. 두 마리의 말이 있는데 한 마리는 말을 잘 듣는 말, 다른 말은 채찍을 들어야지 말을 듣는 좋지 않은 말. 그리고 마부도 있다. 마차, 우리의 영혼이 가야 할 방향은 마부가 결정한다. 그래서 마부는 이성이고 두 마리의 말 중에 날뛰는 말은 욕구, 말을 잘 듣는 선한 말은 기계이다. 네, 이렇게 상징을 두어서 비유를 했죠. 그런데 영혼의 각 부분, 이렇게 마부, 선한 말, 날뛰는 말, 이 부분, 이런 영혼의 각 부분이 각자 맡은 일을 잘 수행해야 한다. 그래서 욕구 부분은 절제의 덕을 갖추고, 기계 부분은 용기의 덕, 이성 부분은 지혜의 덕을 갖춰서 이 세 가지 덕이 조화가 될 때 정의라는 덕이 실현된다. 비로소 덕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인간 영혼에서 정의의 덕을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도 같은데요. 국가의 구성원을 우리 아까 인간의 영혼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던 것처럼 국가의 구성원도 세 가지 이렇게 계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각각 계급이 갖춰야 될 덕도 똑같죠. 그 중에서 지혜의 덕을 갖춘 통치자는 선의 이데아에 대한 인식, 선의 이데아를 인식하고 실현이 가능한 철인이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럴 때 정의의 덕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플라톤은 계급을 구분한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부모님의 타고난 계층에 따라서 구분한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이 타고난 성향, 어떤 능력에 따라서 계급을 구분한 겁니다. 네, 이렇게 교과서를 통해서 보았네요. 그러면 다시 학습지로 돌아와서 여기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네, 인간의 신체를 머리, 가슴, 배로 나눴듯이 영혼도 이성, 기계, 욕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덕목은 이렇게 지혜, 용기, 절제가 있고요.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지만 국가의 측면에서 보면 세 가지 계층이 있다. 통치자는 지혜, 수호자는 용기, 생산자는 절제처럼 인간의 영혼에서와 마찬가지로 국가에서도 각 계층이 고유한 덕이 발현되어야 한다. 그럴 때 그 세 가지 덕이 조화롭게 실현된 게 정의이다. 세 가지 덕은 지혜, 용기, 절제가 되겠죠. 자, 여기 채워봅시다. 이상적인 인간은 머리의 능력인 이성으로부터 어떤 덕, 지혜라는 덕, 그리고 가슴의 능력인 기계로부터 용기라는 덕, 배의 능력인 욕구로부터 절제라는 세 가지 덕목이 갖춰져야 진 상태이다. 그럼 이상적인 인간은 자신을 이루는 세 가지 부분의 덕목을 조화롭게 갖추고 있듯이 이상적인 국가 역시 통치자 계급이 지혜라는 덕목, 수호자 계급이 용기라는 덕목, 생산자 계급이 절제라는 덕목을 갖추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정의는 이러한 지혜, 용기, 절제라는 덕이 조화롭게 실현된 상태를 의미하므로 이상적인 인간은 정의로운 인간, 이상적인 국가는 정의로운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진짜 세계를 볼 수 있는 능력은 지혜, 이성이라고 써도 되고요. 이었죠. 그럼 이런 지혜를 갖춘 사람들은 어떤 계층일까요? 통치자 계층, 철인 계층입니다. 그럼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를 담당해야 하는 계층은 똑같은 철인 계층, 통치자 계층입니다. 진짜 세계를 볼 수 있어야지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이상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플라톤이 주장한 방법은 철인이 통치하는 철인 정치였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플라톤 정리했네요.